네, 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이 세상의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장윤미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날이 너무 덥죠? 너무 더워서요. 제가 이제 신혼여행을 동남아로 갔었는데 네.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너무 습하고 찌는 날씨였는데 맞아요. 한국 날씨와는 되게 생소하다 이런 느낌을 가졌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런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습해졌고 이렇게 덥지? 이런 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제 주변에 얼마 전에 동남아를 갔다 온 지인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더 덥고 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정말 지구 온난화 문제 참 심각한 것 네,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뭐 지금 이 방송은 저희가 또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고요. 유튜브 통한 소통 창구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실시간으로 댓글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법률 이슈 토크에서 나눠볼 이야기들 한번 만나볼까요?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의 이동관 지명, 오송 참사 진상규명 본격화, 국회 코인 공방 2라운드. 네,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이슈들과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세요. 네, 법률 이슈 토크 첫 번째 주제는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의 이동관 지명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신임 방통위원장의 이동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으로 기소가 돼서 지난 5월에 면직 처분을 받으면서 이 후보자가 사실상 차기 위원장으로 낙점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후 사회적으로 반발이 심했던 만큼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언제쯤 지명할까 계속해서 좀 주목된 상황이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한상혁 전임 위원장이 됐죠. 기소가 됐어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 중에 그걸 심사하는 위원회를 특정 시민단체로 구성하려는 데 입김을 이제 했던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기소가 되면서 면직 처분이 됐었습니다. 그때가 방통위원장직 한 2달도 채 남지 않았던 시점인가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그럼 2달을 좀 기다리거나, 왜냐면 지금 2달이나 지나도록 공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동관 내정자 사실상 내정이 됐다라고 했었죠. 학교폭력 문제로 굉장히 언론이 시끄러울 때도 대단히 이례적으로 임명했다, 낙점됐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인데 이분이 대통령실에서 이 해명 자료를 배포하고 그랬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낙점이 됐었던 거죠. 그런데 2달 동안 공식 발표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28일 조간에 오늘 발표 여러 조간에 딱 다 실렸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날 발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의구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면직되면서 자리 없죠. 그리고 여기가 다 여야 추천 몫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천 몫이 있고요. 이 민주당 추천 몫이 있는데 민주당 추천의 최민희 의원 전 의원이 이제 민주당에서 올리면 그건 기계적으로 이제 해주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승인을 안 내줬어요. 이제 사면 받았던 이제 과거의 전력 때문인데 그러면서 이상하게 좀 기형적으로 위원장이 없으니까 위원장을 대신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죠. 위원장 이제 직무 대행이 있고 여야 이런데 위원장 직무 대행을 하신 분은 국민의힘 몫이었어요. 그러니까 2대1 구조가 바뀌지 않았어요. 만약에 민주당 추천 인사를 했으면 2대2. 이게 그 방통위원 관련해 가지고 이걸 승인하는 법률을 보면 재적의원 출석에 재적의원이 거기에 과반 찬성으로 모든 게 안건이 의결되게 돼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구조가 2대1이었던 상태가 몇 달이 계속됐던 거예요. 그때 통과됐던 게 이제 KBS 시행령 바꿔가지고 이 분리징수하는 안, 기타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몫 그리고 국민의힘 몫의 방통위원 임기가 지금 8월 말까지로 예정돼 있어서 그 사이에 임명을 안 할 수가 없었구나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엔 공식적으로 이동관 이제는 후보자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녹록지 않은 상황이네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이 궁금하네요.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지명을 공식화하면서 김대기 비서실장이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예. 이제 공식 기자 브리핑을 했는데요. 언론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높이 샀다. 왜냐하면 동아일보 기자로 평생을 지냈던 분이니까요. 예. 그리고 다양한 인간관계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송통신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봤다라고 하고요. 본인도 이날 브리핑실에 같이 나왔습니다. 기자들과 또 뭐 인사도 나누면서 본인의 어떤 의지,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시키겠다. 이 말이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하도 이 대통령실에서는 가짜뉴스 이 부분을 엄단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도 대단히 강경한 입장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볼 수 있는 하나의 단초였었고요. 네. 그리고 자유롭고 통풍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는 정보 유통 환경 조성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또 우리나라에도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 기업들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본인이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짚어드렸다시피 평생을 이제 동아일보에서 기자로 지냈고 이른바 MB 핵심 실세다, MB맨이다라고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청와대에서 홍보수석을 역임했었고요. 네. 지금은 대통령의 또 언론 특보,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특보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논란과 의혹은 계속해서 누구를 지명할 때마다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 자, 이동관 후보자를 윤 대통령이 지명한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로 지목을 했을까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에 대해서 이제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감 그리고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언론 지형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이를테면 이제 MBC가 대통령의 이렇게 미국 방문에 같이 동행했을 때 이제 날리면 바이든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도 외교부가 나서서 언론 중재 그리고 소송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도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좀 과도한 기사였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속 조치를 보더라도 이제 전용기에도 태우지 않는 뭔가 페널티를 부과하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그냥 괴담을 언론이 좀 유포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과학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정부 여당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언론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경험치가 좀 풍부한 인사가 지금 우리 정권에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처음에는 여러 검사군들이 좀 하마평에 오르긴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고사했다 아니면은 더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사실 내부에서도 이게 학폭 문제가 2달 전부터 끊임없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동관 카드를 좀 철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내부 목소리도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일단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대통령은 이동관 전 수석 이외에 다른 인물은 검토한 적이 없다. 그만큼 이제 신임을 해서 예. 이 부분에 대한 인사는 계속 좀 가져갈 것 같은 상황입니다. 딱 한 분을 지명해서 밀고 나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동관 후보 또 지명 소감에서 BBC 혹은 NHK와 같은 공영방송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우리나라에도 공영방송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어떤 의미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무수한 해석을 나왔어요. 이날 많은 말을 한 게 아니거든요. 첫 공식적으로 임명돼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 언론과 관련해서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이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KBS 문제가 상당히 뜨겁잖아요. 네. 이 수신료도 분리징수하겠다는 게 사실상 KBS 길들이기 아니냐라는 인식도 있고 또 KBS2 같은 경우에는 ETV 같은 경우에를 민영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국민의힘의 방통위원 등이 KBS ETV 문제가 많다.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방송으로 계속하면서 수익을 내고 광고도 하는데 공영성이 과연 담보되는 게 맞냐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게 혹시 정부 여당에서 민영화 추진하는 거 아니야? KBS ETV? 이런 움직임이 있던 찰나에 이동관 홍보수석, 전 홍보수석 이제 방통위원장, 방송통신 정책을 완전히 관할하는 수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에 당연히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대한민국에도 영국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 NH 국제방송처럼 국제적 신뢰 그리고 국제적인 인정을 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짚어주신 대로 아니 우리나라에도 KBS 공영방송이 있는데 그리고 재난주간 방송사라서 재난방송 같은 거는 KBS가 굉장히 좀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법으로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 말인 즉슨 뒤집어서 해석하면 KBS는 해외의 BBC, NHK 같은 공정성은 담보하고 있지 않다라고 최소한 이 후보자는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해서 여러 좀 추측을 낳았죠. 이 말은 곧 KBS에 대해서는 이미 그 시행령이 바뀌어서 분리징수하는 통과가 됐고요. 이미 이제 분리징수하는 거를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도 분리징수한 고지서 따로 받고 싶은 사람은 하라고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랬군요. 그 이후에는 KBS 이사진에 대한 교체가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수순을 밟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KBS에 대한 어떤 뭐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땐 언론 길들이기다. 여당 입장에서는 이거 공정한 언론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다 하면서 입장이 상당히 좀 부딪히는데 앞으로 가장 KBS가 그 바로미터가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사진 교체부터 해가지고. 일단 뭐 확실히 짚어서 말한 건 아니지만 좀 여지가 있는 그런 맞습니다. 또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이 후보자 같은 경우도 종편을 만든 인물이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봤을 때 결국에는 좀 공영방송을 손보겠다라는 의지도 들어가 있는 건지. 완전히 그래 보이죠. 예. 그래서 유승민 전 대표가 네네.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말을 듣고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언론을 길들이려고 온 사람이다. 그런데 거기서 NHK, BBC 언급하면서 방송의 공정성을 이야기하니까 본인은 웃음을 터뜨렸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방송사들에 대한 개혁과 구조조정 움직임이 분명히 있겠구나. 지금 YTN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많은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다 매각해서 사실상 민영화 조치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방송의 색깔은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업이 최대 주주가 된다거나 뭔가 사주가 있는 회사의 구조로 가게 된다면. 그리고 MBC도 마찬가지 수순을 밟고 있고. 근데 KBS, MBC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뭐 주식이다, 이사진을 교체한다 이렇게 해서 방송의 컬러를 바꾸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다 법정돼 있거든요.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지만 뭔가 이 방송가의 후폭풍은 좀 불가피한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방송국들이 다들 긴장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인선을 두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계속해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먼저 국민의힘 입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최고 적임자를 낙점했다는 거죠. 방송통신 왜냐하면 말씀 주셨다시피 방송법을 통과시켰던 그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방송법의 획기적인 큰 변화는 종합편성 채널이 출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신문사와 이제 방송사가 완전히 분리가 돼서 신문 자본으로 방송을 이제 소유할 수 없었는데 이른바 조중동 메이저 신문에서 TV조선, 채널A 그리고 JTBC 이런 방송국이 출범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거든요. 이게 다 법이 바뀌어서 그랬던 거고 그 작업을 했던 게 이동관 그 당시 수석, 이번에 후보자가 되는 거거든요. 여당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 부분 만약에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반대하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거 인사청문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아예 보이콧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건 최소한의 의무도 방기하는 거다. 본인들 의무는 내팽겨치고 거의 여당 발목 잡기만 하는 거다. 이런 게 이제 국민의힘의 대변인 논평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동관 내정자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 이거 억측이고 추측, 의혹 제기에 불과한 것이다. 어느 정도 소명됐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이 당사자, 이게 피해자 중에 한 명으로 지목된 사람이 나 다 화해했다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반해서 이 민주당의 어떤 그 좀 온도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똑같은 사람을 놓고서 온도차가 굉장히 큰데 어쨌든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이게 조정식 아마 사무총장이 한 말인데요. 이동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 대상자가 아니다. 수사 대상자다. 이 말이 왜 그러냐면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전부 수사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건이랑은 무관하니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본다면 다스 수사와 관련해서도 그랬었고요. 뭐 BBK도 그렇고 예. 뿐만 아니라 그 정권을 잡았을 때 이른바 국정원 문건들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뭐 민간인을 사찰했달지, 방송국 동향 문건을 만들었달지, 특히 뭐 인사들 어떤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출연을 좀 자제시킨달지 이런 게 수사 대상에 올랐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동관 전 수석은 뭐 처벌받거나 기소되거나 이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고위공직자 자리에 올라가니까 단순히 도덕성 검증을 하거나 능력이나 자질 검증을 하는 걸 넘어서서 과거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수사했던 이런 국정원 문건과 관련해서 직접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생성됐다는 국정원 문건을 보면 네. 홍보수석실 요청 사안 뭐 이런 문구가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홍보수석이 이동관 전 수석이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완전히 나 모른다, 무관하다라고 하기에는 이게 직권남용의 혐의도 좀 높은 거 아니냐라는 게 민주당의 어떤 시선인 것 같고, 네. 나아가서 과거에도 이런 전력, 그러니까 방송을 좀 장악하고 통제하고 길들이려고 했던 흔적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왜 낙점이 됐겠느냐, 똑같은 걸, 왜냐면 그걸 잘했고 그거를 했던 분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중순경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의 청문회 보이콧, 아까도 언급을 네. 해주셨지만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으로서도 완전히 보이콧하는 건 상당히 부담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그냥 단순히 야당의 공세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 이순신 변호사 같은 경우에 아들의 학폭 문제로 아들이 또 명문대 예. 뭐 진학했다라고 했는데 바로 낙마했었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지금이랑 그게 또 뭐가 다르지? 그렇다면 이 정부의 인사와 관련해서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도 너무 문제가 크니까 막 대대적으로 교육부에서 학교 폭력 근절 방안 막 발표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때랑 그때가 뭐가 다른지, 그리고 여러 의혹들이 또 있습니다. 뭐 이제 부인과 관련해서도 의혹이 나오고 있고, 이제 방송 통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의혹이 나오니까 이 민주당 방통위 간사 그 과방위, 그 상임위의 과방위 그 간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이콧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우리가 점검할 건 점검하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물을 건 좀 물어서 의혹을 좀 해소해야 되는 과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8월 중순쯤 16일이나 17일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이틀 정도 청문회를 한 이후에 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지 말지 여부를 이 여야가 아마 판단을 할 텐데, 청문 보고서가 지금 같은 기류로라면 채택되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아마 그래도 임명은 할 수 있으니까요, 대통령이. 그런 그렇죠. 수순으로 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동관 후보에 대한 청문회에 다뤄질 주요 쟁점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 재직 때의 언론 장악 의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분이 이명박 대통령 때 얼마나 핵심이었냐면요. 네. 제가 그때 기자였었어요. 그래서 인수위를 출입하면서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기자들이 정말 영양가 있는 취재원이다 하면 엄청 많이 가잖아요. 예. 이분이 아주 전형적으로 그랬었어요. 그랬었군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청와대 출입했던 기자들에게 약간 회자가 되고 있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요. 원래 고위공직자 말을, 이걸 공식 브리핑이 아니면 뭐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 내지는 뭐 청와대 핵심 관계자라고 하는데, 이제 나중에 공식 브리핑에서 이 이동관 당시 수석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라고 하면 그건 나밖에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정말 핵관 이러면서, 핵심 관계자 이러면서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뭐 개나 소나 이런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거의 나보다는 중량감이 떨어지는 인사들이 대통령의 의중을 맞지 않은 것처럼 인터뷰하더라. 약간 볼멘 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그 정권의 실세였다라는 자부심이 거죠. 엄청나셨군요. 예, 굉장히 핵심이었고, 그래서 이명박 정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정원 사찰 문건 같은 거, 그리고 방송과 관련해서 생성한 문건들이 수사선상에 올랐을 때 이게 수사 자료에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국정원, 왜냐하면 국정원이 이거 사찰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민간인과 관련해서 동향 파악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수사선상에 올라서 물은 거예요. 아니, 당신 왜 이런 문건을 만들었냐. 그리고 대통령의 그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이런 걸 의뢰하는 게 뭐 자주 있었던 일이냐. 그랬더니 국정원 직원도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그 당시에 워낙 실세인, 그리고 대통령의 완전 핵심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동관 씨가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내려오는 거라고 우리도 인식했다라고 그 수사 그 진술을 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핵심 중에 핵심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여러 문건 중에는요, 이를테면 뭐 지방선거나 이런 주요한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KBS 내부의 이 방송 제작진들 성향 파악하는 문건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좌파, 뭐 좌익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좀 관여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MBC에서도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이런 문건이 있었는데요. 비슷한 거였습니다. 이런 좀 지상파 방송 그리고 선거 방송을 크게 하는 방송국들에 대해서 뭔가 제작진들의 성향, 고향 뭐 이런 걸 파악을 했던 거죠. 그래서 부적절하다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됐었고 거기에도 보면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냐. 좌편향 선거 보도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그 당시에도 수사를 받을 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서 과거에 이 부분이 대단히 떳떳한 언론 통제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 인물이 다시 또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그때는 홍보수석이라서 대통령실의 참모였다면 지금은 인사청문회도 받아야 되는 완전 방송통신 업무에 그러네요. 이게 장관급 인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방송계에서는 거의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강하기 때문에 예. 일단은 뭐 얘기를 들어봤을 때 과거에 정말 그 파워가 어마어마했던 건 사실이네요. 네. 자, 이 후보자는 또 이명박 정부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깊숙이 또 관여돼 있는데 이 후보자가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에 그 검찰 기록 수사 곳곳에서 발견되고 네. 있다. 여기에 대한 좀 얘기 살짝 네.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요. 아까는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 방송 제작진들 성향 파악 위주로 그렇죠. 말씀드렸다면 네. 이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콕콕 찍어서 문제를 삼았던 적이 있어요. 네. 이건 뭐 다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니까 실명을 예. 그냥 말씀드린다면요. 일단 김재동 씨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문건에 김재동 씨 이름이 여러 건이 나오고요. 혹시 뭐 프로포폴 투약 혐의가 있지는 않은지 좀 예. 집중적으로 들여다봐라라는 취지의 어떤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김재동 씨는 그 상황에서 이제 방송을 많이 못하기도 했었고 네. 또 하나는 이것도 양심선언 비슷하게 이제 김미화 씨, 개그우먼 김미화 네. 씨가 MBC 라디오 진행자였어요. 예, 예. 그 당시에.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그게 굉장히 아주 메인 저녁 시간대에 굉장히 청취율도 잘 나오는 프로였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루아침에 이제 진행을 못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블랙리스트에 이제 김미화 씨도 이른바 반정부적인 그리고 정부에 좀 반대하는 목소리를 많이 냈다라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영화계 인사 중에서는 이제 여러 박찬욱 감독 얘기도 나오고 또 기생충의 또 감독, 봉준호 예, 감독. 봉준호 감독도 이름을 올렸었다라고 나왔고요. 또 가장 또 방송인 중에 유명한 손석희 씨 같은 경우에도 라디오 진행을 아침에 시사 프로 굉장히 오래 했었잖아요. 그때도 굉장히 좌파 일변도의 입장을 좀 내보낸다라는 취지로 이게 정치적인 중립성을 제대로 견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 블랙리스트에 올리기도 했고요. 종교계 인사들도 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계 인사 중에 또 조정래, 그 아리랑의 작가, 한강의 작가 조정래 씨도 마찬가지 그 대우를 받았었고 명진 스님이라고 불교계에서 좀 유명한 방송도 많이 하고 유명하신 그 스님이 계시는데 4대강 사업 이게 사실 불교의 정신과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자연을 발굴하고 뭐 이런 거니까 아마 종교인으로서 이런 목소리를 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분에 대해서도 국정원에서 뭔가 또 이렇게 좀 보고서 문서를 생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때 당시에 참 말 한마디 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또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 무마 의혹에 대한 파장이 정말 컸어요. 요즘에 또 학폭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민감하시기 때문에 자, 청문회에서의 난타전이 또 이런 문제로 예상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제일 크게 문제가 됐던 건 그 학교 폭력의 수위예요. 보면은 거기가 이제 뭐랄까요,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그 사립 고등학교여가지고 기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침대에 친구를 눕혀놓고 막 위에서 밟았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머리를 이제 책상 같은데 한 300번을 뭐 이렇게 박도록 했다. 수위가 좀 높아요. 높네요. 일단 그리고 자필로 쓴 피해자들의 진술서가 있어요. 한 적어도 4명 이상이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화해를 했다. 남자애들끼리 혈기왕성할 때 뭐 티격태격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 한 명은 왜냐하면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 다 화해했어요라고 하는 한 명. 그럼 나머지들은 어떻게 됐냐? 예. 그러면 근데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자식 문제 정말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요. 본인이 고위공직을 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과 뭐 이력이 있더라도 자식을 어떻게 다 컨트롤하겠어요. 그러면 저는 자식이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가 그 사람이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가늠이 되는 잣대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대단히 이례적으로 학교폭력위원회가 안 열렸어요. 오. 네, 열리지 않았습니다. 명백히 학교 폭력이 이루어졌는데. 예, 왜냐하면 진술서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그렇죠. 대단히 이상하잖아요. 아. 담임 전결로 그냥 전학을 보내는 걸로 끝냈어요. 그런데 저도 뭐 학교폭력 뭐 자치위원 이런 거 활동을 해보면 예. 이건 신고가 들어가면 거의 자동적으로 열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교육청 단위에서 네네. 열리고 하지만 학교 단위에서 이걸 열었었어야 되는데 이게 열리지 않았더니 대단히 의아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드러난 사실관계가 있는데 보통은 저희 애가 학교폭력 가해자나 아니면 피해자가 됐을 때 네. 일차적으로 연락을 하는 건 당연히 선생님이에요. 예, 예. 아니면 부가적으로 상담교사분이랑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죠. 그거를 네. 이제 관할하시니까. 근데 이동관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학교 이사장한테 전화를 해요. 네,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네, 예. 이사장은 저는 학교를 저도 다니지만 저희 학교 이사장이 누군지는 알 수 없는데 워낙 그렇죠. 너무 높은 네, 분이어서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어떻게 이사장한테 전화를 했냐. 이 부분이 과거에도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파악하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사장 전화를 받았던 분 이야기랑 같이 퍼즐로 맞춰보면 애 전학 시기를 좀 늦춰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학은 우리가 가겠다. 이건 어떻게 인정하고 인정하는 예, 취지인 예.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뭐 인정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면 전학을 가는데 학교 시험이 있으니까 전학 간 학교 가자마자 그 학교 시험 보면은 좀 낯설잖아요. 내신이란 건 그 선생님 수업을 들은 애들이 또 보는 시험이니까. 그래서 이 학교폭력 가해자인데 피해자들은 그냥 나몰라라 하고 본인 내신만 신경 쓴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또 야당에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또 이 가운데 또 의혹이 있어요. 이동관 후보자의 부인에게 지난 2010년 무렵에 이력서와 2천만 원이 든 쇼핑백이 차례로 건네졌다. 이게 인사청탁이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걸 YTN이 한 2차례 보도를 해서 이동관 전 수석이 이것도 법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예. 이게 기자가 그냥 보도한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동관 후보자의 부인이 2010년도에 이 봉투를 넘어서 이걸 뭐라고 돈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네. 이걸 받아요. 쇼핑백 쇼핑백이요. 이렇게, 예. 왜냐면 2천만 원이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돌려줬습니다. 네네. 네, 돌려줬다는 건 이제 판결문에도 나와요. 근데 이 돈을 줬다는 사람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이 왜 돈을 줬냐면요. 이동관 수석은 당시 홍보수석이어서 단순히 이제 청와대 홍보수석 지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주요 위원회나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데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G20 준비위원회 본인이 이제 중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한 다리를 거쳐가지고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동관 후보의 부인에게 이 돈 쇼핑백을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청탁을 했던 겁니다. 돈 준 사람 당연히 이 사람은 처벌을 받았어요. 이게 재판에 넘겨졌거든요. 판결문이 있으면 형사 판결문은요 민사랑 달라서 사실관계 확정이 대단히 엄밀해요. 왜냐하면 사안에 따라서는 정말 구속해가지고 진술을 얻어낼 수도 있고 막 핸드폰 같은 거 포렌식도 하고 이러잖아요. 대단히 엄밀한데 이 부분 기자가 취재를 해봤더니 이동관 후보자의 부인의 해명과는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시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 돈 봉투 어떻게 했어요? 받으신 돈 바로 돌려줬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판결문에 보면은 바로 돌려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돈을 줬다는 사람은 직접 준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나중에 그 자리에 못 갔어요. 이 사람이 청탁은 했는데 그러니까 청탁을 했는데 내가 그 자리에 못 가니까 그때 돈을 돌려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거 약간 좀 간극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동관 수석한테 물었어요. 이 돈 받고 그 당시에 청와대에 수석이면은 완전 고위직인데 어떻게 처리했냐? 민정수석실에 바로 신고를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민정수석실이 있었으니까. 근데 누구한테 어떻게 보고를 했냐, 무슨 사실관계를 보고했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연 민정수석실에 뭐 신고한 건 맞아? 저는 기자로서는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법적으로 조치하겠다고 좀 엄포를 놔서 이걸 또 비판조로 다룬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뭐 이번 청문회도 또한 또 쉽게 무난하게 넘어가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네네. 계속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의혹을 제기한 방송사에 대해서 필요시 이제 법적 대응도 강구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지금 밝힌 상황이죠. 맞아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이 2010년도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이거는 돈이 받은 게 이제 2010년인데 네네. 13년 전 일이잖아요. 13년 전 일 누구라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데 음. 말 해명하는 과정 중에 나온 꼬투리를 갖고 의혹을 부풀린다라고 이동관 후보자는 굉장히 좀 격앙돼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청문회에서도 근데 또 논란이 될 거고요. 언론사를 상대로 한 정말 문제 제기를 할지 여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또 SNS를 통해서 단 한 건도 금품과 관련된 부정비리가 없었던 당시 청와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또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의 배우자의 인사청탁 의혹이 불거진 와중에 또 갑자기 시기가 맞물려서 나온 발언이라서 이게 또 무슨 의도일까 또 궁금해하는 네. 분들도 많으시네요. 근데 예. 저도 제가 이제 뉴스와 관련해서 사건 사고 관련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이제 많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저도 예. 이동관 후보자의 부인 이슈는 잘 모르고 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이 상황 이동관 전 수석의 부인을 겨냥한 발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급이 좀 맞지 않고요. 전직 대통령과 이제 전 수석으로 과연 네. 이걸 의도하고 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기사를 좀 꼼꼼히 봤더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때 스텝이 책을 썼어요. 이제 윤재관 전 홍보 비서관이 네. 나의 청와대 일기, 윤재관 청와대 국정홍보 비서관을 역임하신 분인데요. 예. 근데 나의 청와대 일기라는 책을 쓰니까 대통령이 그랬지. 우리 그때 청와대에서 이러저런 일도 하고 우리 정말 청렴하려고 노력 많이 했었지라는 약간의 덕담 그리고 지금 책방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로 대통령 SNS를 보면은 거의 책과 관련한 이제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연장선상에서 뭔가 그래 우리 정부는 과거에 그래도 좀 청렴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마치 이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리면서 네. 또 불필요한 오해를 낳은 게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또 상황이 또 네.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한편 또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없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김용호 예. 통일부 장관은 물론 이제 통일 뭐 비서관도 과거에 뭐 박근혜 정부 때인가요? 하여튼 역임하기도 하셨는데 보수 정부에서 했는데 이분이 유튜브를 싹 내렸어요. 내정됐을 때. 근데 거기 내용 중에는 이제 김정은 정권 타도해야 된다.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국방부 장관이면 타도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분이 국방부 장관이 되는 건 좀 문제 없다라고 보는데 통일부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을 보면 통일부는요,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부서입니다. 예. 당연히 여야 공방이 됐어요. 아니 그런 기조로 왜 어떻게 통일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겠냐. 물론 북한 인권 문제 중요하죠. 그리고 김정은 정권 무도하죠. 지금 당연히 거기는 인민이란 표현을 쓰니까 인민들 굶고 있고 거의 뭐 소말리아 내전 상태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핵 개발하고 이런 부분 규제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논의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분의 결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야에서 합의로 인사청문회 채택 보고서가 이제 불발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는데 이제 통일부 장관이 되자마자 지금 통일부 인적 구성 이제 재개편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향한 교섭과 대화와 관련된 부서는 축소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인력도 재배치해가지고 거기에는 인력, 예산 다 줄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좀 통일부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위상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어쨌든 뭐 분위기가 확 바뀌겠네요. 네. 자, 이동관 후보자 역시 이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고심한 카드인 것 같습니다. 이동관 전 홍보수석은 명과 암이 뚜렷한 거예요. 대통령이 항상 경로하는 정말 가짜 뉴스에 대해서
손을 봐줄 적임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했던 직권남용과 한 끗 차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방송법에 다 어떤 편성의 자유 같은 게 규정돼 있어요. 이걸 네. 지키지 않으면 다 형사처벌 받도록 돼 예.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명과 암이 뚜렷하지만 고심 끝에 그래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은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다 유인촌 전 장관도 특보로 임명받고 이재호 전 정무장관도 또 고위직에 가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경험은 없었던 분이기 때문에 인력풀이 상당히 제한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모든 어떤 정부 주요 인사를 검찰로만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명박 정부의 인사들이 다 이를테면 부하라고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공과가 있겠지만 BBK 같은 걸로는 단죄가 이뤄진 부분도 있어서 이걸 국민들이 또 어떻게 보실지 또 우려의 시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 국민 염원을 잘 받아들여서 공정하게 할 건지 아니면 또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뭔가 또 칼을 겨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는요. 오송 참사 진상규명 본격화입니다. 정부의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감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참사 당일 사전에 23회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대응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결국에는 이제 이번 참사가 인재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요. 그렇죠. 인재를 넘어서 관제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예.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가 났을 때 거기서 그냥 물이 들이닥친 거예요. 예. 14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아, 예.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도 아니 왜 차량 통제를 하지 않았지? 이 생각부터 났었어요. 심지어 버스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그 버스는 거길 지나가는 버스도 아니었어요. 예. 우회로를 거기를 알려줬다는 보도도 막 있기도 했었죠. 심지어 사고가 난 이후에도.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거니까 여러 부실이 축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인근에 임시 제방 설치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궁평 2 지하차도인데요. 임시 제방을 설치하는 공사 자체도 부실이었다는 거예요. 그 밑을 헐어가지고 위에 쌓아 올리는 진짜 부실 공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날도 비가 그날 하루에 많이 내린 게 아니었어요. 며칠째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수해 그 경보 같은 거를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23차례나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각각 다르거든요. 이 차도 다르고 이 제방의 책임 주체 다르고 도로가 다 다른데 이 행복청 관할이에요, 제방은. 근데 제방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계속 전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좀 살펴달라. 그럼 경찰은 제대로 또 빨리 갔느냐? 예. 경찰은 좀 약간 어이가 없는데요. 사람이 그 육성에 남아 있더라고요. 아, 빨리 출동해 주세요. 지금 제방 옆에 궁평 지하차도로 가주세요. 근데 궁평 지하차도가 오송에 1 지하차도가 있고 2 지하차도가 있대요. 근데 사고가 난 데는 2 지하차도거든요. 근데 1 지하차도로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어이가 없냐면 이게 이름이 똑같으니까 1호, 2호로 헷갈릴 수 있겠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방이 무너지니까 빨리 가달라고 했잖아요. 제방 바로 200~300m 옆에 떨어진 건 2 지하차도, 이 사고 지점이었어요. 근데 한 1km 정도 떨어진 1 지하차도로 간 거예요. 그러면 경찰도 그래서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소방은 제대로 했냐? 예. 소방도 이거를 빨리 다른 타건에 알리고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또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예. 이게 그래서 이건 그냥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다. 인재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면 팔수록 더 안타깝네요. 네. 일단 뭐 물론 관공서나 공무원분들 여러 가지 다들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너무 이제 사건을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아쉽죠. 부분이 아쉬운 예. 부분이 많습니다. 자, 미호강 임시 제방 시 부실하게 건설이 되고 또 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소홀했다 이런 것도 이제 뒤늦게 또 나왔죠. 맞아요. 미호천교에서 기존 제방이 쌓여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강 공사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제방을 허가도 없이 그리고 그 정해진 프로세스와는 다르게 그냥 임의로 허물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그게 쓸러져 내려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다 할 수 없지만 범람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제방이 무너졌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공무원들이 또 다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말씀하신 걸 이어가자면 또 국조실은 수사 의뢰와 별도로 5개 기관 공무원 63명에 대한 징계 등 인사 조치를 추진하는데 이 부분도 자세히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재라고 일컬어지는 네. 사고가 나게 되면 두 방식으로 공무원들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하나는 형사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 사상으로 재판을 받든 수사를 받든 한번 보는 거고요. 예. 그것과는 또 별개로 내부 징계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수사선상에 오르고 징계 대상으로 오른 사람이 63명이나 돼요. 맞네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수사가 어떻게 윤곽이 되는지를 보고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도 하는데 이건 투트랙으로 가기로 한 겁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뭐 압수수색도 대대적으로 단행을 했거든요. 증거물 분석하면서 그거대로 수사를 받고 별도로 징계에도 착수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일단 공무원들이 징계가 되면 뭐 적게는 감봉 등도 있지만 이게 퇴직금에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이게 또 어떻게 일단락이 될지 아마 시간이 또 상당히 많이 걸릴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러게요. 자, 청주 오송 참사 전반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번 주부터 관련 공무원들을 이제 줄줄이 소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압수물품 분석에 주력한 검찰이 국무조정실에서 수사 의뢰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소환 조사를 통해서 위법성 여부를 따진다는 계획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죠? 네, 이게 다 각각 나눠져 있거든요. 책임 주체가요. 네. 그래서 붕괴된 임시재방 관리감독 부실과 관련해서는 행복청, 그러니까 복합도시 그 청이잖아요. 거기 공무원들이 거기가 주무 그 부서거든요. 예. 거기가 이 수사선상에서 지금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미호감 범람 위기 통보받고도 교통통제하지 않은 거는 네. 충북도청 책임입니다. 예. 그리고 청주시 시장의 책임도 있고요. 그래서 청북도와 청주시 공무원들도 이 교통통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받게 되고요. 지금 압수품 말씀 주셨는데 압수물 지금 뭐 청주시 그리고 충북도청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거든요. 그 아마 관련 자료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럼 보통은 압수물을 먼저 분석하고 그것을 다 스크린한 다음에 사람을 부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3년 전에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도 예. 3분인가가 돌아가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도 담당 공무원들이 최근에야 이 재판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더뎌요. 이게 3년 전 사건인데도 그렇죠. 실형 나오고 이랬었습니다. 그럼 속도를 내야 되니까 압수물 분석과 동시에 병행해서 소환 조사도 지금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또 자치단체장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중에서 중대시민재해 조항이 적용될지 여부도 관심인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실지. 맞습니다. 예. 중대재해처벌법이요. 중대에 이런 산업재해가 있고요. 보통 중대재해처벌법 하면은 공사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특히 네.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언급이 되니까요. 네. 근데 중대 시민재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때도 이거 중대 시민재해 아니야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결론이 최종적으로 났어요. 네. 왜냐면요. 이게 공중이용시설에서 사고가 나야 돼요. 공중이용시설은 이게 그 관리 감독하는 주체가 분명한 겁니다. 오송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책임질 예, 맞아요. 네, 교통 대상이. 통제를 하지 않은 예. 충북도, 청주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지자체 관할이라고 그 도로의 책임 주체가 명시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태원 참사는 이 행사의 주관자라는 게 따로 없고 하다 예. 보니까 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는데 네네. 이 부분은 분명히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고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이 배수 펌프 시설이 대단히 있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예, 물이 막 가득 찼을 때 예. 이것만 제대로 가동이 됐어도 돌아가시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골든타임은 벌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귀책이고 법적 책임을 지는 부분이라서 이번에는 중대시민재해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1호 중대시민재해법이 되는 거죠. 적용 사례가. 예, 예.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참 얘기를 하면 할수록 유가족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예. 여러 가지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 자, 오송 참사 감찰 결과에 대해서 또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일선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묻게
됐다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또 유승민 전 의원은 네. 또 비판을 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 이제 63명이나 되는 공무원들이 이제 징계 대상에 올랐고 하면 거기에 일반 어떤 법감정 그리고 상식으로는 그럼 충북도지사도 들었겠지. 그리고 청주시장도 들어갔겠지. 근데 네. 둘 다 빠졌어요. 공무원분들만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거군요. 정말 예. 일선에서 힘들게 현장에서 그러게요. 일해야 되는 책임을 진 사람들은 지금 입건도 되고 형사조치도 쳐야 네. 되고 징계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제일 큰 책임을 져야 되는 주체에 대해서는 다 빠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설명이 있긴 합니다. 예. 일반 공무원들은 본인들이 이제 공무원이 된 이제 이른바 늘공이라고 해서 늘상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다 선출직이에요. 예. 선출직 공무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논리인데 유승민 전 대표도 그러면 대관절 누구 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거냐. 그러게요. 그럼 일선에서 정말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공무원들이 이럴 때 그 부서를 가겠느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그 공무원분들도 억울한 입장이 참 있으실 것 같긴 합니다. 예. 자, 유 전 의원 뭐 또 충북도 부지사와 청주시 부시장은 참사에 책임이 있어서 경질을 하는데 지사와 시장은 선출직이라 어쩔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또 인사 조치를 못하면은 수사 의뢰라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인 건데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예. 주무부처 책임 있는 자리이면 더 왜냐면 책임을 지는 자리라는 건 그만큼 뭐든가 권한도 누린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큰 권한을 주는 건 이런 재난재해 때 시민들이 사망하고 이러면은 거기에 따른 책임도 지라는 의미인 것 예,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선 공무원들에게 이게 대통령께서도 왜 현장에 나가지 않았냐 엄청 이제 호통치고 경찰도 이제 비판하고 그랬는데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만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도지사는 속 빠지고 시장은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면 네. 그 도지사와 시장을 보고 일하는 그 밑에 직급의 공무원들은 무슨 생각을 할지 아마 보신주의가 더 만연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조사를 하거나 그런 결과를 떠나서 일단은 좀 장으로서 사과하고 진심으로 좀 뉘우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사고 책임을 경찰에게 전가하고 있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는데 이런 게 참 그 국민으로서는 안타까워요. 서로 맞아요. 전가를 한다는 예, 게. 예. 그러니까 이번 사안에서 경찰도 잘했다고는 할 수 없어요. 잘못 출동을 했고요. 출동 제자리에 가지 않았는데 마치 간 것처럼 또 이게 문서를 조작한 사실이 예. 드러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경찰 직장 협의회라는 그러니까 공무원이라서 노조 같은 건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직장 협의회를 경찰분들이 만들었는데 지금 릴레이 1인 시위입니다. 우리만 책임지는 게 맞느냐라는 취지예요. 무슨 사고만 나면 어떤 재난 상황만 되면 손쉽게 경찰을 비판한단 말이에요. 왜 경찰 현장에 제대로 못 갔냐? 왜 늦게 갔냐? 안 갔냐? 내지는 여러 비판이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데 이게 과연 맞는 진단이냐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 고생하시는 거 맞잖아요. 그럼요. 진짜 위험한 상황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네. 게 경찰이기도 하고 그런데 경찰을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그러면 지금도 재난안전관리와 관련한 부서는 다 기피부서라는 거예요. 네. 현장에 나가고 싶어하는 공무원들 안 그래도 맞습니다. 적은데 이런 식의 대처를 하면 공무원 사계가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의도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송지하차도 참사로 또 우리 사망자 유가족협의회가 지난 26일 참사 12일 만에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제 진상규명을 촉구로 했는데 무엇보다 우리 유가족분들이 막말에 그렇게 상처를 받으셨다고 해요. 왜냐면, 아니 막말을 네. 왜 하는 걸까요? 충북도지사가요. 예. 이게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잘 안 나갔거든요. 네네. 내가 나갔자마자 이 사태를 돌이키거나 뭐 할 수는 없었다는 이미.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장례식장에서. 아. 그러니까 유가족분들이 분통을 터뜨렸던 겁니다. 말 한마디가 되게 중요한데, 그죠? 네. 예, 어쨌든 뭐 김영환 지사가 유가족들에게 또 친필 편지를 또 보냈다고 해요. 이 친필 편지를 유가족들에게 문자로 그런데 또 네. 보내서 또 이걸 논란이 사진으로 됐죠. 찍어서 보냈는데 유가족들한테는 이건 진정성 없는 사과다. 그러게요. 그래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받고 싶지 않은데 문자는 일방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어쨌든 뭐 지금 오송 참사에 대한 진상이 제대로 규명이 돼야 될 것이고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또 마련이 돼야 될 텐데 좀 재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일단 최근에도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이 기각되기도 했고요. 물론 법리적으로 들여다볼 부분이 있는데 저는 정말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분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정말 책임 있는 부처의 장관이나 도지사나 시장이 법적인 책임이나 정치적인 책임이나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뭐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런 것들을 또 덮일까봐 묻힐까봐 또 걱정이기도 해요. 우리 국민들도 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떤 진상이 규명이 될지 끝까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장윤미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방송 보시다가 혹은 법률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2-557-8295번 열어놓고 있겠고요.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사연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들과 너와 나 함께 들었던 노래